왕의 가슴을 무너뜨린 건 칼이 아니라 한 여인의 눈이었습니다. 하루 묵은 초가지. 문을 연 여인의 시선 속에서 그 눈빛에는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사연이 얽혀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왕에게 돌아온 업보이자 운명이었습니다. 청운하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휘잉, 휘잉. 서해의 바닷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쓸쓸한 해변을 두 명의 사내가 말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사내의 눈빛만은 바다보다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바로 조선의 지존, 임금이었습니다. 선대왕 시절 아버지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휘둘렀던 칼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영모라는 죄명을 쓰고 처형되거나 이 척박한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임금은 그들이 유배지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상소를 듣고 그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은밀히 길을 나선 것이었지요. 전하, 해무가 몰려옵니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뒤따르던 사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태석이라는 이름의 호위무사였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해의 명물이라 불리는 바다 안개가 거대한 장막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두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둠까지 깔리자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갯벌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었지요. 이런, 꼼짝없이 갇혔구나. 자칫하다간 갯벌 구덩이에 빠지겠다. 임금이 난감한 듯 혀를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리, 저기를 보십시오. 태석이 가리킨 곳, 희뿌연 안개 너머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도깨비 불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인가가 있는 모양이다. 가보자. 두 사람은 홀린 듯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갈대밭 사이에 위태롭게 서 있는 허름한 귀틀집 한 채가 드러났습니다. 통나무를 얼기설기 쌓아 올리고 틈새를 진흙으로 메운 집은 금방이라도 바닷바람에 날아갈 듯 초라해 보였습니다. 임금은 집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을에 이런 갯마을 오두막이라면 썩은 생선 내장 냄새나 퀴퀴한 젓갈 냄새가 진동해야 마땅할 터인데 이 집에서는 전혀 다른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습한 바다 냄새 사이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향기. 그것은 분명 먹을 갈 때 나는 그윽한 묵향이었습니다. 이 척박한 유배지, 그것도 다 쓰러져가는 귀틀집에서 글 읽는 냄새라니. 임금은 호기심과 의구심을 동시에 느끼며 태석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오만 안개가 짙어 길을 잃었소. 잠시 비바람만 피하게 해주시오. 태석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나이에 남루한 무명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비녀 대신 나뭇가지로 대충 꽂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불 아래 드러난 얼굴은 갯마을 안악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희고 고와 보였지요. 특히 그녀의 눈빛은 서해의 밤바다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한때 한양의 명문가 규수였으나 아버지의 유배를 따라 이 척박한 갯마을로 내려와 10년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방 안 풍경을 훔쳐보고는 확신했습니다.
방 한쪽에 쌓인 낡은 서책들과 벼루, 밖에서 맡았던 묵향의 근원지였습니다. 해무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소. 해가 뜨면 곧 떠날 터이니 부디 야박하게 굴지 말아주시오. 임금의 정중한 부탁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누추한 곳이라 모시기 민망하오나 들어오시지요. 이 안개는 아침이 되어야 거칠 것입니다. 서연이 몸을 비키자 묵향이 훅 하고 짙게 풍겨왔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아닌 묵향을 풍기는 기이한 여인, 그리고 영모로 쫓겨난 신하들의 삶을 쫓아온 임금. 안개 자욱한 서해의 밤, 운명적인 하룻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정갈했습니다. 좁은 방 한켠에는 낡은 서책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벼루와 붓이 놓인 작은 앉은뱅이 책상이 눈에 들어왔지요. 밖에서 맡았던 그 묵향의 근원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앉으시지요. 몸을 녹일 따뜻한 물을 내오겠습니다. 서연은 익숙한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손등은 거칠기 짝이 없었지요. 굴껍데기에 베이고 갯바람에 터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찻상을 들고 들어오는 그녀의 몸가짐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찻잔을 내려놓는 손길, 고개를 숙이는 각도, 옷자락을 여미는 모양새까지. 그것은 평생을 갯벌에서 구른 안악의 것이 아니었지요. 뼈대 있는 양반가에서 엄격한 법도를 익힌 규수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찻잔을 들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부인, 실례가 아니라면 여쭙겠소. 이 외딴 곳에서 글 읽는 냄새가 나니 참으로 의아하구려. 바깥 양반이라도 계시는 게요? 서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지아비는 없사없고 병든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먹냄새는 그저 무료함을 달래려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본 것뿐입니다. 임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위무사 태석은 문가에 앉아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을 풀지 않았지요. 이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위화감, 그리고 벽 너머 안쪽 방에서 들려오는 간헐적인 기침 소리가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손님들, 시장하시겠습니다. 변변치 않으나 죽이라도 끓여 올리지요. 서연이 부엌으로 물러가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과 묵향만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무심코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단아하면서도 힘있는 필체로 단 한 글자가 적혀 있었지요. 참을인. 수백 번, 수천 번을 더 써서 종이가 뚫어질 듯한 그 글자. 임금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참고 견뎌야 했기에 이토록 처절하게 붓을 놀렸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갯벌에서 각해낸 백합조개로 끓인 죽 냄새였지요. 하지만 임금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콜로, 물 좀 다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온 노인의 쉰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 저편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리운 울림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임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아버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물동이에서 물을 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노인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등이 굽은 노인이었지요. 잠시 후 서연이 백합죽을 담은 목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달큼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드시지요.
갯벌에서 캔 백합으로 끓였습니다. 맛은 없겠지만 속은 풀린 것입니다. 서연이 건넨 숟가락을 들었지만 임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뽀얀 국물에 쌀알이 퍼진 소박한 죽 한 그릇. 한술 떠 입에 넣으니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바다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수라상의 산의 진미보다 뜨겁고 어떤 보약보다 귀한 맛이었지요. 부인, 아버님께서는 무슨 병환이 계신 게요? 임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죽그릇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의 병이십니다. 1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으로 유배 오신 뒤 홀로 앓으시다가 이제는 앞도 보지 못하시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십니다. 유배라니 무슨 죄를 지으셨기에 영모라 했습니다. 하나 아버님은 평생을 나라와 임금님만 섬기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찌 영모를 꾸민단 말입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삭혀온 원통함이 그 한마디 안에 다 담겨 있었지요. 그때 안방에서 다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지금이 몇 시즌이냐? 궐에 들어갈 채비를 해야 하는데. 노인의 헛소리였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양 말끝을 맺는 특유의 단호함. 임금은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자문은 떼셨다 하나 소학을 게을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군의신강이요 부의자강이라. 노인은 뜬금없이 경전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읽는 그 방식. 그것은 20년 전 세자. 시강원에서 어린 세자였던 임금을 가르치던 스승, 송제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스승님께서는 10년 전 영모에 휘말려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임금의 기억 속 스승은 대쪽 같은 분이셨습니다. 어린 세자가 게으름을 피우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던 임금이 아버지보다 더 의지했던 분이었지요. 하지만 선대 왕 시절 간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떠났고 그 후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설마 저 노인이, 아니 설마 스승님이 저 방 안에 계신단 말인가. 임금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임금의 온 신경은 오직 안쪽 방문을 향해 곤두서 있었지요. 호위무사 태석도 주군의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끼고 임금과 방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여긴 궐이 아닙니다. 서연이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노인을 달랬습니다. 열린 문으로 노인의 모습이 보였지요. 백발이 성성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먼 것이었습니다. 60이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은 한때 조정을 호령하던 대학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루한 무명옷을 걸치고 누런 이불을 덮은 채 좁은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씨와 억양에는 여전히 선비의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학을 익히지 않고 어찌 대학을 논한단 말이냐. 수신제같이 국평천하라 했거늘. 노인은 계속해서 경전을 읊조렸습니다. 서연이 물을 입에 대어주자 간신히 몇 모금 삼켰지만 이내 다시 헛소리를 이어갔지요. 전하, 소신이 아래옵니다. 간신배들을 멀리하시고 충직한 신하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임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목소리, 저 말투, 저 억양, 틀림없었습니다. 20년 전 어린 세자 시절 매일 아침 시강원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송제대감, 본명은 송이겸,
대쪽 같은 성품으로 조정에서 누구보다 존경받던 학자였고 어린 세자에게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대 왕이 권력을 남용할 때도 목숨을 걸고 간언하던 충신이었지요. 하지만 그 고든 성품이 화를 불렀습니다. 권력을 탐하던 간신들이 송제 대감을 모함했고 결국 영모라는 누명을 씌워 이곳 서해 끝 유배지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임금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자신은 아버지의 신하들이 올린 상소를 믿었습니다. 송이겸이 영모를 꾸몄다는 거짓 증거들. 어린 임금은 스승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유배 명령에 옥새를 찍고 말았지요. 내가 스승님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임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학자가 조선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새 책을 읽던 그 스승이 지금 저런 몰골로 갯비린내 나는 귀틀집에 갇혀 있다니요. 서연이 노인을 겨우 눕히고 방문을 닫으며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요. 손님들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노망이 드셔서 가끔 이렇게 헛소리를 하십니다. 서연은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부인, 저 어르신은 언제부터 절이 되신 게요? 10년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곳으로 유배 오신 뒤 화병으로 눈이 머시고 정신마저 놓으셨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쌓인 한이 그 떨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잊지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양에 계신 제자분이지요. 지금 임금님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임금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자라니. 미쳐버린 와중에도 잊지 못한 제자가 바로 내 앞에 앉아 있는 나인 것을 스승님은 알고 계실까요? 한양으로 끌려가시던 날 광군들에게 매를 맞아 다리가 부러지면서도 품속에 꼭 간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벽장을 열고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지요.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세자 이연올림. 어린 시절 임금이 쓴 글씨였습니다. 서툴지만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쓴 그 글자들. 10년의 세월과 비바람을 견뎌낸 그 종이는 너덜너덜했지만 먹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임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석도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아버님께서는 매일 이 글씨를 만지작거리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셔도 손끝으로 느끼시나 봅니다. 전하께서 잘 계시겠지, 좋은 임금이 되셨겠지 하시면서요. 서연의 말에 임금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님은 10년 동안 이곳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제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것이지요. 부인, 제가 그 어르신을 한번 뵙고 인사를 드려도 되겠소? 임금의 간곡한 청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을 못 보시고 정신도 온전치 않으십니다만 사람이 그리우신지 가끔 낯선 이를 반기기도 하십니다. 서연이 다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인 방. 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의 등이 너무나도 작아 보였습니다. 임금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지요. 호위무사 태석도 방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임금은 왕이 아닌 죄인 된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냐?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노인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적거렸지요.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가락, 손등에 핀 검버섯. 그 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차가웠습니다. 한때 붓을 쥐고 수천 권의 책을 읽었던 손, 어린 세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이 이제는 이렇게 메말라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옵니다. 어르신의 학식이 높다는 말을 듣고 인사 올립니다. 임금은 목소리를 변조하여 공손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가만히 임금의 손바닥을 어루만졌지요. 굳은 살이 박인 무사의 손도 부드러운 여인의 손도 아닌 붓을 쥐어본 사람의 손, 그리고 묘하게 부드럽고 귀티가 흐르는 그 감촉. 손이 참으로 곱구나. 내 제자 녀석도 손이 이리 고와서 내가 무예도 좀 익히라 잔소리를 하곤 했지.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금은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지요. 스승님은 지금도 제자를 그리워하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분이 누구십니까? 임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탁한 눈동자를 허공에 둔 채 대답했습니다. 누구긴 이 나라의 지존이시지. 허나 내겐 그저 철없는 아이였다. 비가 오면 공부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몰래 수라간 궁녀에게 떡을 얻어먹다 들키기도 했지. 노인은 마치 어제 일처럼 회상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끝에 깊은 한숨이 따라왔지요. 헌데 내가 죄를 지어 이곳에 와 있으니 우리 전하께 누가 되지는 않을지. 간신배들이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을 텐데 부디 강건하셔야 할 텐데 미쳐버렸다는 것은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 모든 것을 잊었어도 오직 임금에 대한 충심과 제자에 대한 사랑만은 잊지 못한 것이겠지요. 어르신, 죄를 지으셨다니. 무슨 죄를 지으신 게요? 역모라 했다. 허나 이 늙은이가 무슨 역모를 꾸민단 말이냐. 평생을 충과 의로 살아왔거늘. 노인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저었지요. 그래도 괜찮다. 내 한 몸 희생하여 전하께서 편히 나라를 다스리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신하된 도리가 그런 것 아니겠는가. 임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10년을 이 척박한 땅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여전히 제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 하시는구나. 여복의 과객 한양에서 왔다 했는가? 그래. 지금 임금님은 성군이 되셨는가? 백성들을 잘 살피고 계시는가? 그 질문은 비수가 되어 임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성군이라니. 자신의 스승이 이토록 비참하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궁궐에서 호의호식했던 자신이 어찌 성군이란 말입니까? 예,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주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임금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럼 되었다. 그럼 되었어. 내가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있겠구먼. 부디 우리 전하께서 요순 같은 성군이 되시길.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력이 다한 듯 고개를 떨구었지요. 서연이 황급히 노인을 부축하여 눕혔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노인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지요. 노인은 흠칫 놀라며 손을 거두려다 멈췄습니다. 이 눈물은 웬 눈물이냐? 송구하옵니다. 임금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아도 노인은 마음의 눈으로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임금의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지요. 이마에서 콧날로 그리고 턱선으로. 노인의 손길이 지날 때마다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끝내 알아보지 못하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괜찮다, 젊은이. 가엾은 늙은이에게 동정의 눈물을 흘려주니 고맙구나. 방 안에는 거친 파도 소리 대신 억누른 울음소리만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서연도 방 한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아냈지요. 임금은 노인을 눕힌 뒤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스승을 모함한 간신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진실을 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지요. 반드시 스승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 그리고 저 간신배들을 응징하리라. 임금의 눈빛이 서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 애절한 재회의 시간도 잠시 밖에서 들려온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들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적막했던 갯마을의 밤을 찢는 고함. 방문 밖에서 서연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감 나으리, 이러지 마십시오. 안에 손님이 계십니다. 손님? 이 밤중에 역적의 딸년 집에 드나드는 놈들이라니 수상하구나. 썩 비키지 못할까? 임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호위무사 태석이 재빨리 방문을 열고 상황을 살폈지요. 마당에는 관복을 입은 현감과 포졸 대여섯 명이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현감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술에 거나하게 취한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음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비대한 몸에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 그리고 손에 쥔 채찍. 이 고을을 10년 넘게 다스리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탐관오리였지요. 특히 서연 같은 연고 없는 여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악질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내 수청을 들면 내 아비의 약값은 물론이고 이 냄새나는 귀틀집 대신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현감이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서연은 사색이 되어 버티며 애원했지요. 놓아주십시오. 아버님이 보고 계십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에잉, 눈먼 늙은이가 뭘 본단 말이냐? 저 늙은이도 이제 갈 때가 되었지. 오늘 밤은 기어이 내 뜻대로 해야겠다. 현감이 서연을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자 방 안에 있던 노인이 더듬거리며 문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내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내 비록 귀양 온 죄인이나 한때는 조정의 녹을 먹던 사람이다. 어찌 백성을 보살펴야 할 관리가 이토록 타락했단 말이냐? 노인의 호통 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고 몸은 쇠약했지만 평생을 곱게 살아온 선비의 기계만큼은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현감은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노인에게 다가갔지요. 아이고, 우리 송제 대감 나셨네? 10년 묵은 역적놈이 아직도 대감 행세를 해? 채, 퍽! 현감이 발길질을 하여 노인을 걷어찼습니다. 힘없이 나뒹구는 스승의 모습.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가 감싸 안았습니다. 나으리,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그래, 그럼 순순히 따라 나설 것이지. 현감이 다시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임금의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방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임금은 천천히 그러나 무거운 걸음으로 마루로 나섰지요. 그 뒤로 그림자처럼 태석이 따랐습니다. 멈추거라.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 술에 취한 현감이 비틀거리며 임금을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뭐냐?
웬 놈인데 감히 현감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2년의 서방이라도 되느냐? 내 놈은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부끄럽지도 않으냐? 힘없는 백성을 겁박하고 노인을 폭행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 것이다. 임금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현감은 잠시 흠칫했지만 곧이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묶어라. 역적의 무리와 내통한 놈들이다.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치켜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고 쓰러진 노인은 바닥을 더듬으며 절규했지요. 안 된다. 안 돼.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횃불 불빛이 일렁이는 가운데 포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임금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고 태석은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감히 광군에게 대들다니 죽을 죄다. 포졸 하나가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임금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뜩였습니다. 태석이 순식간에 칼을 뽑아 든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지요. 칼날이 허공을 가르자 포졸의 육모방망이가 두 동강 나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으악! 태석은 칼등으로 포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건장한 사내가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마당 한 구석에 쓰러졌지요. 다른 포졸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저놈 무공이 예사롭지 않다. 함부로 덤비지 마라. 저자는 고수다. 포졸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현감은 술이 확 깨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석의 칼놀림을 본 순간 저것이 보통 무사가 아님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놈들이 반란이다. 이건 반란이야. 현감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이미 현감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서늘한 칼끝이 현감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베어버릴까요? 태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현감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갯마을의 밤 공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손을 들어 태석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달빛 아래 들어 보였지요. 묵직한 구릿빛, 그 위에 새겨진 5마리의 말. 바로 암행어사의 신표 마패였습니다. 마패는 임금의 손에서 차가운 금속 광택을 뿜어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물건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생사여 탈권을 쥔 절대적인 힘의 표상이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태석의 우렁찬 외침이 갯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파도 소리를 뚫고 밤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패를 본 현감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어사 또? 현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포졸들도 육모방망이를 떨어뜨리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는 왕의 눈과 귀가 되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탐과 놀이를 응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아무리 높은 벼슬아치라도 고개를 숙여야 했지요. 내 이놈, 왕의 스승을 능멸하고 죄 없는 백성을 핍박하며 여인을 탐한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내 오늘 왕명을 받들어 내 놈의 관직을 파하고 죄를 묻겠다. 임금의 호통은 천둥보다 무거웠습니다. 현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눈이 어두워. 용서라니? 내 놈이 10년 동안 이 고을에서 저지른 악행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고 공금을 횡령하고
무고한 이들을 옥에 가두고 그 죄목이 이루 헤아릴 수 없구나. 임금은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현감이 저지른 온갖 비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사실 임금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이미 현감의 악행을 조사해 두었던 것입니다. 현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저자를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고을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조사할 것이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백성이 있다면 풀어주고 빼앗긴 전답은 되돌려 주어라. 태석이 포졸들을 호령하자 겁에 질린 포졸들은 태세를 전환하여 자신들의 상전이었던 현감을 포박했습니다. 굵은 새끼줄이 현감의 몸을 휘감았고 현감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임금은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끌고 가거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게 할 것이다. 으악! 살려주십시오. 어사또. 현감의 비명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포졸들이 현감을 끌고 가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묵직한 감동이 흐르는 침묵이었지요. 서연은 여전히 아버지를 부축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인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현감이 끌려간 것만큼은 느낀 듯 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냐? 현감이 물러갔느냐? 예, 아버님. 이 나그네 분들이 어사또이십니다. 어사또라니. 노인의 탁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견뎌온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지요. 임금은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숨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현감이 끌려간 마당에는 달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임금은 엎드려 있는 노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스승님, 그 한마디, 어사도 과객도 아닌 제자로서 부르는 그 호칭에 노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임금의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콧날로 그리고 입술로 노인의 손길이 지날 때마다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이 느낌은 설마 전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지만 너무나도 그리웠던 그 존재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스승님. 소자 이연이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임금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채통도 위엄도 다 내려놓고 그저 스승의 품에 안겨 통곡했습니다. 노인의 탁한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곳이 어디라고? 이 누추한 곳의 옥체를. 아니요. 스승님이 계신 곳이 곧 배움터이고 충신이 있는 곳이 곧 대궐입니다. 내 어리석어 스승님의 충심을 의심하고 이 먼 곳에서 고생하시게 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으리오. 서연도 그제야 눈앞의 사내가 임금임을 깨달았습니다. 넙죽 큰절을 올리며 오열했지요. 10년의 서름, 갯벌에 묻어두었던 한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 스승님의 누명을 벗기고 간신배들을 응징하겠다. 그리고 임금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스승님을 한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이별 끝에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 그들의 눈물은 서해의 달빛 아래서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서해의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올라 갯벌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밤새 짙게 드리웠던 해무도 아침 햇살에 서서히 거쳐가고 있었지요. 갯마을 귀틀집 앞마당에는 임금과 태석, 그리고 서연과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울고 또 울었던 노인은 지쳐 잠들었다가 이제 막 깨어났습니다.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마루에 앉은 노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표정이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전하를 다시 뵙고 전하께서 스승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금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스승님. 이제 시작입니다. 스승님의 억울함을 온 천하에 알리고 스승님을 다시 조정으로 모셔야 합니다. 과인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임금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태석도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스승님, 곧 한양에서 가마가 내려올 것입니다. 내금이를 보내어 스승님을 정중히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대궐에는 이미 처소를 마련해 두었사옵니다. 전하, 그러실 필요 없사옵니다. 소신은 이미 늙고 병들어. 아니옵니다. 스승님께서 계셔야 과인이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십시오. 임금의 간곡한 부탁에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임금은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밤새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눈이 퉁퉁 부은 서연이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 그대는 참으로 효녀로다. 10년 동안 병든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이 척박한 땅에서 굴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녀는 다만 딸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가끈에 달려있던 옷관자를 풀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옥으로 만든 관자는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지요. 이것을 가지고 있거라. 한양으로 올라오면 내가 그대를 후히 대접하리라. 그대 같은 효녀가 있어 과인이 부끄럽구나. 전하, 이런 귀한 것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서연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서연의 손을 다시 감싸며 말했습니다. 받거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대는 스승님을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와야 한다. 그곳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주고 종도 주겠다.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옥관자를 두 손으로 받들고 큰 절을 올렸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다시 한번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승님, 소자가 먼저 한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보름 안에 반드시 가마를 보내겠사오니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전하, 전하.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임금도 노인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임금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상 전하, 이제 떠나셔야 합니다. 궁궐에서 전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노인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인을 껴안았지요. 스승님, 다시 뵙겠습니다. 전하, 부디 성군이 되소서. 그것이 소신의 유일한 바람이옵니다. 임금과 태석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연과 노인은 마당 끝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물이 빠진 갯벌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지요. 노인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귀를 기울여 임금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임금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렇구나. 우리 전하께서 참으로 훌륭하게 잘하셨구나. 노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한양에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유배 갔던 송제대감이 복권되어 조정의 원로로 모셔졌던 것입니다. 임금은 조정 대신들을 모아놓고 송제대감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송이겸은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과인의 아버지께 충언을 올렸을 뿐이다. 그를 모함한 간신배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임금의 호령에 대전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송제대감을 모함했던 대신들이 모두 끌려나와 국문을 받았지요. 진실이 밝혀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송제대감은 한양으로 올라와 임금의 지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임금은 매일 송제대감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서연에게는 효열 부인이라는 칭호가 내려졌습니다. 임금은 서연에게 한양의 큰 기와집을 하사하고 종과 전답도 넉넉히 내려주었지요. 서연은 아버지를 모시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이후 정치를 함에 있어 늘 백성을 살피고 신하들의 간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송제대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성군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리고 가끔 비가 오거나 서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임금은 수라상에 백합죽을 올리게 하여 그날의 가르침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갯마을에서 먹었던 그 백합죽의 맛을, 스승님의 손길을,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한양의 봄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궁궐 후원의 매화나무에는 하얀 꽃송이들이 만발하여 봄바람에 향기를 날렸지요. 그 매화나무 아래 정자에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임금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송제대감이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온 지 석 달이 지난 송제대감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지내고 보약을 먹으며 무엇보다 억울함이 풀린 덕분이었지요. 스승님, 오늘은 날씨가 참으로 좋사옵니다. 매화 향기가 온 후원에 가득하니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임금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제대감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코로 향기를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매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꽃이지. 고난 끝에 피어나는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스승님 말씀이 옳으시옵니다. 과인도 이제야 그 뜻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임금은 찻잔을 들어 송제대감 앞에 놓았습니다. 직접 우린 차였지요. 송제대감은 찻잔을 더듬어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하, 소신이 서해 갯마을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단 한 가지 바람이 있었사옵니다. 무엇이옵니까, 스승님?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그 길을 걷고 계시니 소신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송제대감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스승의 손을 꼭 잡았지요. 스승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옵니다. 과인은 앞으로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자 아래에서 한 여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온 후 서연은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지내고 있었지요. 임금이 하사한 기와집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약을 드실 시간이옵니다.
서연이 공손히 약상을 올렸습니다. 송제 대감은 딸의 목소리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효녀 딸 왔구나. 전하, 소녀가 아버님을 모시고 물러가겠습니다. 서연이 임금에게 절을 올리려 하자 임금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서연, 잠시 앉거라. 내게 할 말이 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금은 품속에서 교서 한 장을 꺼냈지요. 서연, 그대의 효성이 온 나라에 알려졌다. 이에 과인은 그대에게 정려를 내리고자 한다. 정려는 효자나 연려, 충신의 집 앞에 세우는 붉은 문을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영예였지요. 전하, 소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이런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10년 동안 병든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갯벌에서 굴을 캐며 근근히 살아온 그대야말로 이 나라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임금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송제 대감도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의 고난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그대가 원한다면 좋은 가문의 총각을 소개해 주겠다. 이제 그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임금의 배려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살짝 붉어졌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송제 대감은 조정의 원로로서 임금을 보필했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지혜와 경험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요. 임금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송제 대감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서연은 임금의 주선으로 한양의 훌륭한 선비와 혼인했습니다. 그 선비는 서연의 효심에 감동하여 송제 대감을 친아버지처럼 모셨지요. 서연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임금은 송제 대감의 가르침대로 성군의 길을 걸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탐관오리를 엄벌하고 어진 신하를 등용했지요. 조정에서는 간신배들을 몰아내고 충직한 신하들로 채웠습니다. 특히 임금은 매달 한 번씩 미복을 입고 백성들 사이로 나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서해 갯마을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송제 대감이 임금을 불렀습니다. 대감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금은 급히 대감의 처소로 달려갔지요. 스승님, 제가 왔사옵니다. 임금이 대감의 손을 잡자 대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사옵니다. 하나 여한은 없습니다. 전하께서 훌륭한 임금이 되셨으니 스승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직 과인에게 가르침을 주셔야 합니다.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홀로 서기에 충분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스승님. 부디 백성을 잊지 마십시오. 궁궐 안에서만 보지 마시고 저 바깥의 백성들을 늘 살피십시오. 그것이 성군의 길이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스승님. 송제 대감은 그렇게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금은 스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렀고 온 나라가 충신의 죽음을 애도했지요. 세월이 더 흘러 임금은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군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늙은 임금은 서해의 갯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왕이 무릎 꿇은 곳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비석이었지요. 임금은 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서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까? 바람만이 임금의 물음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서해 갯벌 끝자락
그 허름했던 귀틀집은 비록 사라졌으나 사람들은 그곳을 대대로 기억했습니다. 갯비린내 속에 피어난 매와 같은 충심, 신분을 넘어선 사제간의 정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